오늘 여러분께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동네에서, 아니, 전국 곳곳에서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한적하던 어떤 장소에 사람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나이 지긋한 분들이 말이죠. 아침 9시만 되면 그곳 주차장이 가득 찹니다. 국산차, 수입차 가릴 것 없이요. 그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천천히 들여다보니 양복 입고 다니던 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계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나무를 깎고 계시고, 어떤 분은 붓을 들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흙을 만지고 계시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분들의 표정입니다. 어떤 분은 회사 다닐 때보다 훨씬 생기가 넘친다고, 어떤 분은 요즘이 인생에서 가장 재밌다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72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대기업에서 임원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퇴직할 때 스마트폰 연락처에 저장된 번호가 2,500개가 넘었습니다. 회사 동료들, 거래처 사람들, 각종 모임에서 만난 분들. 퇴직할 때는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이제 시간도 많으니까 그동안 못 만났던 사람들도 만나고 여행도 다니고 정말 자유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데 6개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실제로 연락하고 지내는 사람이 단 4명만 남았습니다. 2,500명에서 4명으로 줄어든 거죠.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으셨대요. 그동안 인맥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직장맥이었다는 걸 말이죠. 일이라는 공통분모가 사라지니까 자연스럽게 관계도 사라진 거였어요.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은퇴 후 6개월 이내에 우울감을 경험하는 사람이 무려 73%에 달한다고 합니다. 10명 중 7명이 우울감을 느낀다는 거죠. 더 놀라운 건 은퇴 후 2년 내에 이혼 상담을 받는 부부가 30% 이상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평생 함께 살아온 부부가 은퇴 후에 오히려 갈등을 겪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돈이 아니라 할 일이 노후를 지킨다. 은퇴 후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을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시간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충격입니다. 40년 넘게 우리는 누군가의 시간표에 따라 살아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모든 시간이 내 마음대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67세 박 선생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공무원으로 정년 퇴직하신 분인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한 달은 정말 좋았어요. 알람 없이 늦잠도 자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그런데 2달째부터는 뭔가 이상하더라고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자꾸 불안해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자유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유가 기쁨이 아니라 불안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정체성의 상실입니다. 지금 뭐 하세요? 아, 그냥 놀아요. 이 말이 생각보다 사람을 망가뜨립니다. 평생 일을 통해 사회와 연결되어 있었던 사람이 이제는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고 느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관계의 급격한 축소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은퇴하고 나면 만나는 사람의 수가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이런 현실 앞에서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을까요? 김 선생님도 처음에는 골프를 시작하셨어요. 회사 동료들과 모임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2~3번씩 골프장에 나갔죠. 처음 몇 달은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골프는 기본적으로 경쟁 스포츠거든요. 스코어를 놓고 비교하게 되고 실력 차이가 나면 함께 어울리기 어려워져요. 게다가 한 번 나가면 하루 종일 시간을 써야 하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1년 후 12명으로 시작한 골프 모임에서 실제로 만나는 사람은 4명만 남았습니다. 김 선생님은 이때 깨달으셨다고 해요. 아, 이것도 진짜 답은 아니구나.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처음에 말씀드린 그 장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몰려가고 있다는 그곳, 양복 입던 분들이 앞치마를 두르고 뭔가를 만들고 계시는 그곳, 놀랍게도 그곳은 바로 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라고? 그건 어르신들만 가는 곳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이제는 복지관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복지관이 뭐가 특별해?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요즘 복지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명확히 보여드리겠습니다. 잘못된 길과 현명한 선택. 시간 때우기와 성장하기는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복지관은 몇 년 전 모습인가요? 과거의 복지관은 단순히 경로잔치나 무료급식 같은 복지 서비스 위주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현대 시니어들의 성장과 배움, 그리고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어요. 목공, 도예, 서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컴퓨터 활용, 스마트폰 사용법, 외국어, 요리, 원예. 정말 수십 가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가르치는 강사들도 전문가들입니다. 더 놀라운 건 참여하시는 분들의 면면입니다. 전직 대기업 임원, 은행 지점장, 공무원, 교사, 의료진. 사회에서 나름대로 성공하셨던 분들도 많이 오세요. 앞서 말씀드린 김 선생님도 바로 복지관에서 새로운 인생을 찾으신 분입니다. 골프가 마음에 들지 않아서 고민하던 중 유튜브 강연 프로그램을 보고 동네 복지관에 가보게 되었어요. 내 나이에 진짜 복지관이 도움이 될까? 의구심을 가진 채 말입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김 선생님은 목공 프로그램에 등록하셨어요. 어릴 때 시골에서 할아버지가 나무를 깎는 걸 보고 자란 기억 때문이었죠. 처음에는 간단한 연필꽂이도 제대로 못 만들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3개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에는 작은 선반을 만들 수 있게 되었고 1년 후에는 복잡한 문양까지 새길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김 선생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요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재밌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골프나 등산은 왜 문제가 되고 목공은 왜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골프나 등산은 여가 시간 때우기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그냥 빈 시간을 채우는 것에 그치는 거죠. 65세 이 선생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은행에서 지점장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퇴직 후에는 주로 집에서 TV를 보며 시간을 보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점심 먹고 드라마 보고, 저녁에는 예능 프로그램 보고. 6개월이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밤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앉아서 TV만 봤으니까 몸은 전혀 피곤하지 않고 뇌는 수동적으로만 자극받아서 활동이 둔해진 거죠. 더 심각한 건 요즘 유행하는 짧은 영상들에 빠지신 거예요. 유튜브 쇼츠나 릴스 같은 것들 말이죠. 하루에 몇 시간씩 보게 되었어요. 우리 뇌는 한 번에 5개에서 9개 정도의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데 짧은 영상들은 너무 많은 정보가 한꺼번에 들어와요. 뇌가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 집중력이 떨어지고 깊이 있는 사고를 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럼 어떤 취미가 좋은 취미일까요? 좋은 취미의 조건을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혼자서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즐길 수 있어야 해요. 둘째, 시간이 쌓일수록 성장해야 합니다. 하면 할수록 실력이 늘고 깊이가 더해져야 해요. 셋째, 기술이나 지식이 축적되어야 합니다.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쌓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해요. 넷째, 생산적이어야 합니다.
소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만들어내는 요소가 있어야 해요. 다섯째, 저비용이어야 합니다. 노후에는 수입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지속 가능해야 해요. 이 5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취미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성장형 학습 취미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독서, 글쓰기, 그리고 기술을 요하는 창작 활동들이에요. 목공, 도예, 서예,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요리, 원예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접근하기 쉽고 가장 효과가 큰 것이 바로 독서입니다. 그것도 특별한 방법이 있어요. 바로 10족 독서법입니다. 74세 정 선생님의 독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교직에 계셨던 분인데 퇴직 후에 갑자기 책이 읽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밤새워 책을 읽기도 했는데 이제는 한 페이지도 집중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독서를 포기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우연히 복지관에서 독서 모임이 열린다는 얘기를 듣고 가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것이 바로 10족 독서법이었어요. 한 권을 다 읽으려고 하지 말고 딱 10족만 읽는 거예요. 그것도 매주 정해진 시간에만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말이죠. 정 선생님은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동네 도서관에 가셨어요. 그리고 딱 10족만 읽고 오셨어요. 10족 읽으면서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나 2개를 공책에 적어 오시고 일주일 동안 그 문장을 외우고 대화할 때 써먹어 보셨어요. 2개월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끼셨다고 해요. 책 읽는 게 다시 재미있어지고 지적인 대화를 나누는 것도 즐거워지고 어디 가서 이야기할 때도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기분이더라는 거예요. 왜 독서가 최고의 취미일까요? 돈이 거의 들지 않고 혼자서도 할 수 있고 뇌 건강에 최고이고 다른 취미의 기반이 되고 생산적 취미로 발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잠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갖고 계신 취미가 있으신가요? 그중 혼자 가능한 건 몇 개인가요? 지금까지 노후 30년이 행복한 올바른 취미의 조건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복지관이 현대 시니어의 성장 공간이라는 것, 그리고 성장형 학습 취미의 중요성도 알게 되었죠. 이제 실제로 취미를 통해 인생이 바뀐 분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생을 바꾼 취미들과 성공 이야기. 성장의 기쁨은 나이와 상관없다. 첫 번째 사례, 뇌졸중을 극복한 목각 예술가. 경찰관으로 정년 퇴직하신 68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났을 때 갑자기 뇌졸중이 왔어요. 왼쪽 손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고 말도 어눌해졌습니다. 가족들은 절망했어요. 이제 정말 끝인가 보다 싶었죠. 하지만 병원에서 재활 치료를 받으면서 의사가 목각을 권했어요. 손에 소근육을 쓰는 운동이 뇌졸중 재활에 도움이 된다는 거였죠. 처음에는 재활 치료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해보니까 본인에게 재주가 있었더라고요. 처음에는 간단한 나무젓가락도 제대로 깎지 못했어요. 손도 떨리고 힘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6개월이 지나니까 작은 동물 모양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1년이 지나니까 복잡한 문양을 새길 수 있게 되었고요. 2년 후에는 마당에 작은 공방까지 차렸습니다. 지금은 목각 작품을 만들어서 판매까지 하고 있어요. 한 달에 200에서 300만 원 정도의 수입도 올리고 계시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분이 다시 자신감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뇌졸중으로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목각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으신 거죠. 장애가 있어도 얼마든지 새로운 일을 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으셨다고 해요. 두 번째 사례, 자전거로 유럽을 횡단한 부부. 행정기관에서 국장까지 하셨던 65세 박모 씨 부부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가장 괴로웠던 건 요즘 뭐 하세요? 하는 질문이었대요.
그냥 놀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기가 자격지심 때문에 기분이 안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함께 뭔가를 시작해 보기로 했어요. 여러 가지를 고민하다가 자전거를 선택하셨죠. 처음에는 집 근처 한강에서 시작했어요. 한 바퀴 도는 것도 힘들었는데 조금씩 거리를 늘려갔어요. 재미있는 건 자전거를 타기 위해 공부를 시작하신 거예요. 자전거 정비법, 안전운전법, 여행 코스 설계, 이런 것들을 책으로 읽고 인터넷으로 찾아보고 6개월 후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자전거로 여행을 다녀왔어요. 1년 후에는 제주도 일주를 했고요. 그리고 2년 후에는 꿈에 그리던 유럽 횡단에 도전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해서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까지 한 달 동안 자전거로 여행했어요. 현지 사람들과 손짓 발짓으로 소통하고 작은 마을의 민박집에 머물면서 현지 문화를 체험했대요. 지금은 여행 경험을 책으로 쓰셨고 자전거 여행에 대해 강의도 하시면서 소득도 올리고 계세요. 더 중요한 건 부부관계가 훨씬 좋아졌다는 거예요. 함께 목표를 향해 노력하면서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례, 복지관 강사가 된 종이접기 달인. 치매 판정 직전까지 갔던 72세 이모 씨의 이야기입니다. 남편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지내시면서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기억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없어지고 병원에서는 경도인 지장의 진단을 받으셨어요. 딸이 걱정되어서 복지관 프로그램에 등록시켰는데 그 중에 종이접기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학도 제대로 접지 못했어요. 손도 떨리고 기억력도 안 좋아서 방금 배운 것도 잊어버리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집에서도 연습하고 유튜브로도 배우고 도서관에서 책도 빌려보고 6개월이 지나니까 조금씩 모양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1년 후에는 복잡한 동물 모양도 접을 수 있게 되었고 2년 후에는 꽃다발이나 장식품도 만들 수 있게 되었어요. 손을 움직이는 건 뇌를 자극하는 일이라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3년 후에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복지관에서 종이접기를 가르치는 강사가 되신 거예요. 지금은 다른 어르신들에게 종이접기를 가르치면서 큰 보람을 느끼고 계시고요. 네 번째 사례, 우울증과 무력감을 이겨낸 서예 모임. 제 친구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중견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셨던 68세 김모 씨인데 퇴임 전에는 나는 정말 미친 듯이 놀 거야 라고 호언장담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막상 퇴직하고 나니까 현실은 달랐어요. 처음 한 달은 좋았습니다. 늦잠도 자고 TV도 마음껏 보고. 하지만 3개월이 지나니까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아침에 눈을 떠도 일어날 이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늘 뭘 해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다시 이불을 덮고 누워있게 되고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짜증도 늘어갔어요. 아내분이 걱정이 되어서 당신 요즘 너무 이상해. 뭔가 좀 해봐라고 말씀하셨는데 김 씨는 이렇게 답하셨대요. 뭘 하라는 거야? 할 게 없는데. 그 순간 자신이 심각한 상태라는 걸 깨달으셨어요. 평생 바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오히려 그게 독이 된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다가 우연히 동네 사찰 앞을 지나가게 되었어요. 그곳 게시판에 서예 모임 회원 모집이라는 작은 포스터가 붙어 있더라고요. 순간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할아버지가 큰 종이에 붓으로 글씨를 쓰시던 모습. 한번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첫 수업날, 김 씨는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선 하나 긋지 못했어요. 옆에서 70대 할머니가 멋진 글씨를 쓰시는 걸 보면서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나 싶었대요.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수업이 기다려지더라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김 씨의 하루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서예 연습을 하고 온라인으로 다른 작품들도 찾아보고 전통 서예에서 시작해서 점차 현대적인 캘리그라피까지 익히게 되셨어요. 1년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사찰 행사 현수막을 직접 써드리게 된 거예요. 스님이 솜씨가 제법이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김 씨는 가슴이 벅차오르더라고 해요. 아, 내가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 지금은 작은 캘리그라피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세요. 결혼식 청첩장, 돌잔치 현수막, 카페 메뉴판. 엄청 많은 돈을 버는 건 아니지만 꽤 호구지책을 하면서 아주 즐겁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매일 아침이 기다려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런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처음에는 기술이 없어서 연습을 통해 몸에 익히는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성장의 기쁨을 느끼셨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칙센트미하이의 몰입 이론을 보면 진짜 취미는 전문성과 재미가 만나는 지점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서 하나의 돌을 터득한 형태가 되는 것. 이게 진정한 취미라는 거죠. 처음에는 배우는 동안 고되고 때로는 지루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내가 나만의 것으로 변주할 수 있고 내 안에서 진미를 느끼는 순간이 와요. 독서도 마찬가지고 목공도 마찬가지고 종이접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하다 보면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설렘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고 계신가요? 무언가 배우고 성장하며 성취감을 느꼈던 그 순간 말이에요. 취미가 두 번째 일이 되는 순간. 취미는 끝이 아니라 다음 직함의 시작이다. 여기서 잠깐 앞서 들려드린 성공 사례들을 다시 생각해 보세요. 뭔가 공통점이 더 있지 않나요? 목각 예술가는 작품을 판매하고 계시고, 자전거 부부는 강의를 하고 계시고, 종이접기 달인은 강사가 되셨고, 서예를 배워 캘리그래피 사업을 시작하셨죠. 이분들의 취미가 단순한 개인적 즐거움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느 순간 두 번째 일이 된 거예요. 기술이 쌓이면 역할이 생깁니다. 가르침, 봉사, 때론 작은 수익. 김 선생님은 목공으로 지역 아동센터 선반을 만들어주고 박 부부는 자전거 안전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복지관, 도서관, 동네 모임이 무대가 됩니다. 처음에는 배우러 갔던 그곳에서 이제는 가르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취미 활동과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사회적 역할을 되찾는 거예요.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순간 정체성이 다시 살아납니다. 퇴직 후 잃어버린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시간, 일, 관계. 그런데 성장형 취미는 이 세 가지를 모두 되돌려줍니다. 시간은 의미 있게 쓰게 되고, 일은 새로운 형태로 돌아오고, 관계는 더 깊어집니다. 같은 관심사로 만난 사람들과의 관계는 직장 관계보다 훨씬 진정성 있거든요. 취미가 두 번째 일이 되는 과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1단계, 개인적 즐거움 처음 6개월. 2단계, 기술 습득과 성장 6개월에서 2년. 3단계, 타인과 공유 2년차부터. 4단계, 사회적 역할 3년차부터. 4단계에 도달하면 여러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더 이상 그냥 노는 사람이 아니라 사회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취미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변화의 4주 플랜. 황금기를 빛나게 하는 건 작은 취미와 꿈이다. 그래, 취미가 중요한 건 알겠어. 그런데 뭐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이런 분들을 위해 구체적인 4주 실행 계획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72세 최 선생님의 변화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최 선생님은 중견기업에서 35년간 일하시고 정년 퇴직하신 분입니다.
퇴직 후 3년 동안은 정말 무기력하게 지내셨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이런 제안을 했어요. 아빠, 한 달만 계획표를 써보세요. 매주 하나씩만 정해서 해보시라고요. 1주차 탐색의 시간. 최 선생님은 첫 번째 주에 간단한 일을 하나 정하셨어요. 바로 동네 복지관에 가보는 것이었습니다. 막상 가보니 생각과 완전히 달랐어요. 깔끔한 시설, 다양한 프로그램, 그리고 활기찬 분위기. 그리고 그날 저녁 복지관에서 알게 된 인생지도 그리기를 한번 시도해 보셨어요. 그건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간단한 그림을 그려보는 것이 없습니다. 가운데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라고 적고 주변에 동그라미 5개를 그렸어요. 건강, 관계, 취미, 일, 성장. 이 5가지 영역에서 각각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 그리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 하나씩을 써보셨어요. 이렇게 써보고 나니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어요. 2주차 버킷리스트와 독서 시작. 두 번째 주에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셨어요. 거창한 것보다는 해보면 인생이 조금 더 반짝일 것 같은 일들을 적어 보셨죠. 1. 손주와 함께 여행 가기. 2. 그동안 찍은 사진을 모아 가족 앨범 만들기. 3. 젊었을 때 못 배운 악기 하나 배우기. 4.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작은 일 하나 해보기. 그리고 10쪽 독서법도 시작하셨어요. 매주 토요일 오전에 도서관에 가서 딱 10쪽만 읽고 좋은 문장 하나를 적어와서 일주일 동안 외워보셨어요. 처음에는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으셨는데 2주째부터는 조금 다른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3주차 기술 습득 시작. 세 번째 주에는 복지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등록하셨어요. 여러 개 중에서 선택한 건 서예였습니다. 왜 서예를 선택하셨어요? 하고 물어보니 젊었을 때 붓글씨를 잘 쓰고 싶었는데 항상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미뤄왔거든요. 이제라도 배워보고 싶어서요. 첫 시간에는 정말 어색했어요. 붙잡는 법부터 배워야 했고 간단한 선 하나 긋는 것도 마음대로 안 되고,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4주차 성과 점검과 확장. 네 번째 주가 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최 선생님의 하루 일과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할 일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독서할 시간, 서예 연습할 시간, 복지관에 갈 시간. 더 중요한 건 최 선생님의 표정이 달라진 거예요. 아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대요. 당신이 이렇게 활기차 보인 게 언제적인지 모르겠어요. 4주 후, 최 선생님은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었구나. 뭔가를 배우고 익히고 발전해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여러분도 오늘부터 나의 황금기를 위한 4주 계획을 세워보시는 건 어떨까요? 1주차 탐색과 발견의 시간. 첫 번째 주에는 2가지 일을 해보세요. 하나는 인생지도 그리기입니다. 종이 한 장을 꺼내서 가운데에 지금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이라고 적어보세요. 뚜렷하게 떠오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다음 동그라미 5개를 그리고 건강, 관계, 취미, 일, 성장이라고 적어보세요. 각 영역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나,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 하나씩을 써보는 거예요. 둘은 복지관 탐방을 해보세요. 집에서 가장 가까운 복지관에 직접 가보세요.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다니는지 직접 확인해 보세요. 2주차 버킷리스트와 10쪽 독서 시작. 버킷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해보면 인생이 조금 더 즐거울 것 같은 일들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0쪽 독서법을 시작해 보세요. 매주 정해진 시간에 서점이나 도서관에 가서 딱 10쪽만 읽어보세요. 3주차 기술 습득 시작. 복지관에서 하나의 프로그램에 등록해 보세요. 목공, 도예, 서예, 그림 그리기,
컴퓨터 활용. 뭐든 괜찮아요. 중요한 건 기술을 요하는 것, 조금씩 나아질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4주차, 성과 점검과 확장. 4주가 지나면 한번 점검해 보세요. 작은 변화라도 발견되면 그것을 더 확장해 보세요. 그리고 다음 단계를 설계해 보세요. 지속을 위한 루틴 만들기. 4주 후에는 이것을 루틴으로 만들어 보세요. 주 2회 혼자 하는 활동, 독서, 글쓰기, 산책 등. 주 1회 사회 참여 활동, 복지관 프로그램, 봉사활동 등. 월 1회 성과 공유, 가족이나 친구들과 배운 것 나누기.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겠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이미 많아서라고 하면서 시작도 안 해보시는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60대가 인생에서 가장 실력이 좋을 때입니다. 경험도 쌓이고 지혜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시기예요. 오히려 가장 능력이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2번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한 번은 자기가 진짜 누구인지 알게 될 때. 그동안 우리는 누군가의 엄마, 아빠, 직장인, 이런 이름으로 불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나로 살아갈 때입니다. 취미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꿈입니다. 지금 나이에 무슨 꿈이야?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은데 꿈은 나이의 문제가 아니에요. 가슴이 뛰는지의 문제입니다. 예전처럼 크고 거창할 필요도 없어요. 손주를 위해 예시야기를 써보는 것, 사진을 모아 나만의 앨범을 만드는 것, 좋아하는 음악을 매일 듣는 것. 그게 바로 꿈입니다. 혹시 지금 우울감에 빠져 계신 분들이 있다면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울감은 마음만으로 극복하기 어려워요. 우리에게는 행동 승리가 필요해요. 과거에 후회되는 게 많아서 속상하다면 머리를 웅크리고 앉아서 자기를 책망하지 마세요.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문 열고 나가세요. 최 선생님도 매일 문을 열고 나가며 달라졌습니다. 걷는 습관 자체가 새로운 행동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조언을 드릴게요. 집에 오래 계시지 마세요. 집에 오래 있으면 저절로 우울해져요. 밖에 나간다는 건 적어도 나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갈 곳이 없어도 상관없어요. 내가 정하면 되는 거예요. 동네 근처 마트까지 갔다 오기. 이것도 훌륭한 목표입니다. 여러분, 거창한 변화만을 변화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인생을 바꾸는 건 그리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아침에 조금 더 일찍 눈을 뜨는 것,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어라고 말해주는 것,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나만을 위해 쓰는 것. 그 사소해 보이는 한 걸음이 우리의 나머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당신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여러분, 은퇴는 끝이 아닙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기 위한 2번째 인생의 출발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자면, 첫째, 복지관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세요. 거기는 현대 시니어의 성장과 배움의 공간입니다. 둘째, 성장형 학습 취미를 시작하세요. 특히 가장 쉬운 10쪽 독서법을 추천합니다. 셋째, 4주 실행 계획을 세우고 차근차근 실행해 보세요. 넷째, 취미가 2번째 일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다섯째,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슴이 뛰는지가 중요해요. 당신 인생의 황금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이제 다시 살아보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롯이 나 자신으로. 30분 넘는 시간 동안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기 전 단 하나만 해보세요. 복지관에 전화 한 통만. 체험 수업 가능한가요? 라고 묻고 날짜 하나를 적어두세요. 그 메모가 당신의 황금기를 여는 첫 일정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라도 심을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상으로 나이들매 품격이었습니다.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는 여러분들의 행복한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